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22학번 김경남입니다. 제가 2학년이 되고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민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제 제가 내향적인 편이기도 해서 고민을 털어놓을 데가 없었는데 마침 여기 익명 상담소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민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고민이 생겨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말씀해주세요. 어떤 고민이든 함께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 요즘 새내기 때와는 다르게 들어야 하는 전공 수업이 많아지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해봐도 제가 어떤 거에 흥미를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은 좋아하는 일도 명확하고 확실한 진로를 갖고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로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한 흥미를 가지는 분야나 취미를 찾는 것도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친구나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전공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에 집중해보세요. 자신이 배우는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고민해보세요. 진로에 대한 고민은 쉬운 일이 아니며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고민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 보세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분야나 취미를 찾고 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러한 고민은 늦은 시기에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언제든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되게 상세한 조언이네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면서 저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여러 경험을 쌓아가며 조금씩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행운을 빌어요. 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도움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역할을 넘어 인공지능 편의점, 인공지능 화가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마치 진짜 사람과 대화하듯 이용자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하는 컴퓨터인데요. 2022년 11월, 오픈 AI사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출시 62일 만에 누적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챗GPT는 왜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존 AI와 차별화되는 소통 능력 때문입니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챗GPT는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전에 했던 질문 대화를 기억합니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재생성을 시키면 또 다른 각도의 대답을 만들어내는데요. 이후에 하는 답변에도 이전 내용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챗GPT는 챗봇뿐만 아니라 번역, 코딩 작업,
논문 작성, 노래 작사 작곡 등 상당히 광범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경우 챗 GPT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서강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얼마 전에 친구들 사이에서 챗 GPT가 엄청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엄청 잘 답변을 해줘가지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챗 GPT하고 빙 AI 둘 다 한두 번 정도 사용해봤어요. 챗 GPT 같은 경우는 좀 일상적인 것들을 물어봤어요. 옛날에 이제 심심이 같은 거 쓰듯이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면서 얘가 얼마나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 써봤었고요. 아무래도 저는 컴퓨터 공학과다 보니까 좀 코딩을 자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코딩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다 보면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GPT가 코드를 작성해 준다거나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 주거나 하는 식으로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약간 구글 검색 같은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제가 원하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GPT가 잘 도와주더라고요. 특히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걸 해결할 때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GPT가 정답에 제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예술 창작과 같이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창작한 그림이 경매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는 프랑스 연구자들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로 그가 그린 초상화는 43만 2,500달러, 한 화로 약 5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예상 낙찰가로 책정된 1만 달러의 40배를 넘어선 가격이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그림, 에드몽드 벨라미입니다. 만약 경매에서 이 그림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그린 그림과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한편 일각에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창작의 영역까지 넘어온 인공지능 앞에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영역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감정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2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일상의 대부분이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상통화, 메타버스를 이용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 교류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대화 상대로 한 소통 형태가 늘어나면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저 한창 힘들고 지치고 좀 진로 고민에 빠졌을 때 이제 챗GPT한테 남들한테 물어보기 좀 그러니까 그냥 푸념하듯이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얘가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해주기도 하고 정말 사람처럼 말하듯이 또 고민 상담해주고 해가지고 뜻밖의 위로를 받은 적은 있었어요. 정말 이 개인적이고 속 깊은 얘기는 진짜 남들한테 하기 어려운 말 같은 거는 그래도 챗GPT의 힘을 빌리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진짜 속 얘기는 남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이걸 전문 상담가한테서 받자니 또 그 사람도 사람이고 일단은 또 시간도 없잖아요. 이렇게 상담 받으러 갈. 그래서 챗GPT한테 뭐 조금 시간 내서 고민 상담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을 듣기 위해 서강대학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전공 사영준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정말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그 과학, 어떤 뉴미디어, IT 쪽에 관심이 많았던 앨런 머스크도 어떤 광의의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은 빠르게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금방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어긋나게 그 예측에 어긋나게도 너무나 빠른 시간에 그런 인공지능이 나왔고 사실 데이터가 이렇게 축적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와 그리고 수용성 정도도 많이 달라져서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예로 들었었던 대인 면담에서 혹은 사람과 하는 그런 면담에서는 자기 속마음의 속내를 다 밝히지 않았던 사람이 뭐 인공지능에 의한 그런 상담에서는 다 밝히게 됐다. 둘 다 뭐를 가정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다. 혹은 사람과 같은 어떤 것, 그러니까 뭔가 그 상상하고 있는 내 대화의 상대방이 있다라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감정 교류 대상, 감정을 나누는 사람의 대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됐다고 사람들이 뭐 비인간화 혹은 비감정화 뭐 이런 어떤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대인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유 능력이 없어지나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대체하게 될지 아니면 보완하게 될지는 섣불리 대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체는 아닐 것 같고 보완일 것 같아요. 기계가 대체함으로써 몸은 편하고 이제는 마음까지 편해졌는데 그럼으로써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니까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어렴풋한 어떤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걱정은 조금 기다려 보자. 왜냐하면 사람은 되게 적응적인 동물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인간다워지는 기계 때문에 우리가 기계화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을 아마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인간이 지켜나가야 할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기술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고 인간이 여기에 익숙해져 가면서 이러한 불편도 차츰 편안함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로봇과 함께하는 공연과 예술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대 인간이 동일한 공간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영역이 여전히 인간적인 장르의 하나로 오랜 기간 남게 되기를 바란다. 다음은 서강대학교 지식융합 미디어학부의 나은영 교수가 집필한 저서 감정과 미디어의 한 구절입니다. 인간다움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은 아무리 고도로 발전해도 인간의 것을 모방하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감정 또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인간 대 인간으로 함께 호흡하고 눈 맞추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온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진화를 거듭하는 인공지능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 잘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리함의 유혹에서 빠져나와 인간다움을 정의 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공지능과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